아, 네. 왔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죠. 얘들도 이제 겨울을 지나서 굉장히 아주 맑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로.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명동 갤러리 초대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제 작품 몇 개를 감상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그렇다면 신석주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화가들의 댓글이 있었어요. 못하는 게 뭐예요?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무슨 유화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고 아크릴도 하고 파스텔화도 하는 걸 보고 일부 화가들은 한편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은 좀 이상하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작품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재료의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봄날을 막 표현하고 싶을 땐 과슈를 듬뿍 써서 수채화와 믹싱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또한 눈 내리는 겨울의 이미지를 할 때는 티타늄 화이트를 전체에다가 바르는 또 유화의 재료를 쓰기도 해요. 또한 가을의 나의 스산한 마음을 그릴 때는 파스텔로 정말 가루가 낙엽이 져서 흐트러지는 거를 그리기도 해요. 그만큼 저는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주제 또한 미리 정해놓지 않고 해요. 어떤 날의 느낌, 또 어떤 날의 직관에 의한 거,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싶은 대상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것이 구상이든 비구상이든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세계화의 논의를 필두로 작금의 시대를 동서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담론의 문명의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K-팝과 같은 대중문화를 필두로 이제 동서문화가 서로 혼합되고 융합되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미술사에서도 보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에서 표현된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동양 정신을 이입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서양화고 서양화의 재료인데 그림의 모양새는 동양화의 느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비록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양화를 그리는 한 화가이지만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내 그림 속에 동양 정신을 집어넣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초생달이 되었든 금음달이 되었든 어떤 그림에서는 있지도 않은 달을 끄집어 오고 이백을 생각하고 도연명을 생각하고 황진이를 생각하면서 서양화 속에 동양 정신을 이입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작품 세계입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2011년도에 제가 10년마다 작품 세계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치도록 그림을 그렸던 그 10년 전의 작품 세계와 불과 1, 2년, 3, 4년 전에 그렸던 작품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이후의 작업들을, 요번에는 주로 비구상 수채화인데 다음 시간에는 유화, 아크릴, 파스텔의 비구상 작품, 구상 작품을 적절히 혼합된 작품 세계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연인들끼리의 사랑, 혈투, 그 속에 나타난 이미지를 붉은 단풍 속에, 그 단풍 속에서 움직일 듯한 금색조라는 상상의 새를 제가 집어넣어서 비구상화한 작품이에요. 사이즈가 꽤 큰 편이에요. 수채화 치고는 세로가 113cm 정도 되는 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작품, 이 작품은 가을을 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인생 노년기, 여러분들처럼 중년기 때처럼 사람도 언젠가는 휘어지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목의 이미지로 아주 터질 듯한 열정이 가득한 노란 단풍잎을 반구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휘어지는 고목의 느낌이 우리 인생 후반에 굉장히 처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다시 재탄생된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세 번째 작품, 이 작품은 봄이 돼서 굉장히 진달래가 산 속에 계곡을 따라 피어 있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런 그림을 할 때는 저는 어떤 사진이나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선경 같죠. 뒤에는 산이 있고 붉게 화산처럼 꽃이 폭발하듯이 피고 앞에는 물이 있고 그 앞에 자세히 보시면 자그마한 학 한 마리가 있는데, 이 학 한 마리를 저는 저의 모습, 작가의 모습으로 이미지화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 작품을 보면 지금도 10년 전에 그린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대할 때마다 제 가슴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그 그리움을 못 잊어서 그린 제목을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했고, 가운데에 있는 오리 같은 캐릭터는 바로 저예요. 화자, 작가예요. 이 작가가 끈이 메어진 채 그 사람을 따라 떠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애달픈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윗부분에 어떤 연두색에 휘어지는 선들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끝없는 그리움을 비구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이 작품은 제가 수석을 참 좋아하는데 돌을 주우려고, 즉 탐석을 하려고 겨울 강변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하고, 물론 이것도 그곳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의 풍경인데, 밑에를 하얗게 처리한 것은 이 수채화인데 캔버스 종이 자체를 그대로 비워놓은 것은
보는 관조자들, 관람객들이 저걸 여백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꽁꽁 얼은 얼음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눈이 수북히 쌓인 눈 내린 밭으로도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가장 고심하는 것은 돌의 크기라든가 돌의 간격, 이러한 것이 동일화되는 작업이 없게끔 부단히 컴포지션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느낌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돌멩이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온 것 역시 이것은 화자, 즉 작가 신석주 본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개벽의 물결이라는 작품인데, 한 10여 년 전에 서울 우면산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지나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뉴스마다 이러한 막 물이 범람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고에서 백호 크기 162cm죠. 그 캔버스를 꺼내서 아크릴 칼라로 물이 범람하는 이미지를 막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다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 칼라로 유화에서 느끼는 마띠에르와 수채화에서 느끼는 번짐의 효과를 같이 던져 주었어요. 이건 역시 왼쪽 가운데에 뭐 하나 툭 사람 모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미지 또한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벽의 물결, 다시 좋은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을이 오면, 저는 항상 그림 속에 한자 제목과 한글 제목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등화가친이다. 그렇게 하고 한글 제목은 가을이 오면. 이것은 제가 국문학이나 동양미학을 공부할 때 장자미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장자가 나비가 되어 세상을 밤새 바라보고 깨었는데 나비가 나를 본 건지 내가 나비를 본 건지 모르겠다. 모라 일체, 그런 객체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이론인데, 여기에서 보면 수채화에서 갖고 있는 여러 붓질의 겹치기 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했어요. 붓을 한꺼번에 손쉬운 표현으로 하면 한 방에 처리를 하는 기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이 이런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요. 가운데에 있는 나비도 아닌 것이, 잠자리도 아닌 것이 무언가 바라보는 추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장자일 수도 있고, 또한 저 신석주 작가일 수도 있겠어요. 다음 작품,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한다는 얘기는 평소에 몇 번 유튜브에서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지요.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한국에 처음 개봉되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로봇가 움직이면 자동차가 되고, 이러한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나오자마자 화폭을 펼쳐들고, 뭔가 트랜스포머에서 굴러서 터지면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동적이죠. 이런 거를
우리 교육학에서 이제 아동 교육을 페다고지라 그러고 성인 교육을 안드로고지라 그러는데, 이러한 페다고지 교육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를 담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지요. 자, 다음 작품 꽃과 영혼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해화 작가로 3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한 그래픽 디자이너 생활을 25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간혹 제 작품에는 이건 도저히 회화 작가, 화가가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하지라는 작품이 간혹 등장을 해요. 굉장히 디자인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짙은 프루시안 블루 바탕에 검은 이미지 하나가 오른쪽 중앙에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표현한 거예요. 그 영혼이 입김으로 후 불면 나비 모양이 나와서 마을에 꽃이 피고 강물에 고기가 가득하다라는 어떤 우리의 참다운 세상, 풍요로운 세상을 그리워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그래픽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회화에서 가지지 못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구성 요소로서 제가 집어넣은 것이에요. 다음 작품, 너에게로. 이 작품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라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블링과 유화와 수채화를 어프로치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옥마을 연못에 매화가 꽃이 막 비바람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러한 작품을 구상을 했어요. 물에 떨어진 매화꽃인데, 요 아랫부분에 하나의 캐릭터는 이것도 저 작가이거든요. 작가의 마음인데, 저는 어떤 모양이 없이 그려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오징어 같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연못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로. 그런데 왜 이 작품 갖고 논란이 좀 있었냐면, 어떤 보는 이는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정자라고 말을 한 것이 있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작품, 우리가 그러한 독도 문제라든가 우리의 영토 문제 이런 거에서 제가 또 영감을 받아서 또한 기다림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독도에서 따온 이미지와 마이산에서 따온 이미지를, 즉 마이산에 가면 바다는 없거든요. 독도는 바다가 있거든요. 우리의 강산을 이것저것 대베이지망을 해서 굉장히 비구상 수채화로 그려봤는데,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한 80cm나 되는 약간 중형급 작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위에 하늘을 마치 스프레이로 한 것처럼 곱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었죠.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수채화 저 어느 정도 할지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80cm 되는 큰 화면에 종이에 얼룩이 없이 그라데이션을 붓 한 방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숱한 연습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장점도 좀 봐주시기를 좀 자뻑 좀 자랑하고 싶어요. 밑에 있는 캐릭터 역시 작가예요. 저는 이렇게 제 그림 속에 저의 이미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 그리움의 정. 한자 제목을 보면 만전춘 별사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국문학 공부할 때인데 고려시대의 소교 만전춘 별사를 보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뻑 갔거든요. 요즘도 다 외우고 있는데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무슨 뜻이냐면 꽁꽁 얼은 연못 위에 얼음 위에 대나무 돗자리를 깔아도 님과 내가 보내는 이 밤이여 새벽이여 부디 더디게 새벽이 오소서 하는 여인의 간절한 희망을 담은 만전춘 별사인데 얼음 표현을 저는 수채화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음 위에서 각 사랑들이 논이는 장면을 띄웠어요. 여기에 캐릭터가 총 5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짝수보다는 홀수가 구성 요소, 컴포지션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디자인 미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4개의 캐릭터와 왼쪽에 하나가 보이는 작가 자신의 캐릭터를 홀수로 처리를 했다라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 달빛 아래 마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것 또한 윗부분은 디자인 요소로 처리를 했어요. 해화에서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밤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달빛에 비친 마을을 이렇게 세로 형태로 길 따라 그리고 사람은 그냥 캐릭터로 툭툭 선으로 처리를 하였어요. 그리고 밑에 배의 이미지, 해변가에 비치는 그러한 모양새를 비구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꽤 비싼 가격에 팔렸던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 이 작품은 하늘 아래 바람, 즉 천리동풍이라는 작품인데 동양과 서양,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처럼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 곳에서 발생을 하였겠지만 전 세계로 다 퍼지고 있지요. 이거와 똑같아요. 바람은 지금 미국에서 불었던 바람이 한국에도 오고 한국에 불었던 바람이 아프리카에도 간다라는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밑에는 완전히 복숭아 밭처럼 굉장히 얽히고 설킨 이미지를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드리핑 페인팅 기법으로 붓을 화면에 댄 적이 없어요. 그냥 뿌려서 복숭아 밭 같은 거를 표현을 했고 그 속에 조그만 새의 이미지라든가 붉은 이미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바람의 표현을 한 일자,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만나는 일자로 한꺼번에 그어냈어요. 이건 역시 130cm의 큰 작품인데 붓 한 필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똑같이 번지게 나타났다라는 건 제가 그렸다기보다는 어느 한 신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작품을 또 다시 한번 해봤는데 2번 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느 신이 있다면 그 신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작품이었어요. 이건 역시 꽤 고가에 팔렸던 작품입니다. 중간중간 자랑 좀 할게요. 다음 작품 그리운 봄.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몇 달 전에 소개를 했는데 저는 술이 만취한 어느 날 밤은 불을 끄고 껌껌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요. 앞에 희미하게 달빛에 어렴풋이 캔버스만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낮에 의도했던 물감들만 가지고
껌껌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그렸는지도 다음날 아침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그린 그리운 봄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저는 술이 취해서 그린 그림은 100% 다 판매가 되었어요. 술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네. 다음 작품, 임진강변에서 임진강에 탐석을 하던 시절에 돌을 줍다가 보면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를 못해요. 바닥만 쳐다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둑어둑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 나오면서 어두워지는 강변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에는 무한한 나의 미래의 꿈을 표현을 했고, 밑에 강변의 어두워진 모래사장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나이프로 긁어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신석주의 작품 세계 하면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설화지혜예요. 이 그림인데 눈꽃 아래에 서서라는 한글 제목을 가지고 있죠. 설화, 눈꽃이에요. 눈꽃에 대한 사랑을 그린 건데, 제가 태어난 곳이 경남 남해도라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남쪽이라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한 것을 그리워하는 눈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소금 번지기와 때로는 퐁퐁을 세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구상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꽤 많이 판매가 되었던 장르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이러한 그림이야말로 밑에를 보면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 하지요. 이것이 제가 서양화를 하지만 작품 속의 동양 정신을 이입하고 싶었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작품. 이 작품은 수련의 꿈이라는 작품인데, 주도니의 애련설이라는 고대 시가가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국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목단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자신은 수련을 좋아한다라는 그러한 시가를 보고 느낀 건데, 겨울에 연꽃이 지고 난 연꽃 대만 남은 연못을, 밑에는 겨울에 그 얼어붙은 연못 속을 제가 끄집어내서 비구상으로 표현을 했고, 연못 위에, 얼음 위에 꽃이 지고 잎이 진 연꽃 대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역시 컴포지션에 굉장한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크기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간격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가로축과 세로선에서 만나는 축이 없게끔 면밀히 계산을 해서 제가 적용을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150cm의 대형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여름의 서정인데, 이 작품은 비구상화보다는 구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여름 연못을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윗부분은 구상이지만 아랫부분은 비구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랫부분인데, 위에 비치는 나무의 반영, 즉 리플렉션을 붓 한 번으로 칠을 해서 번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주된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 역시 어떠한 신이 나한테 힘을 줘서 이렇게 한 방에 떨어뜨려 준 너무나 감사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비상을 꿈꾸며 라는 제목인데, 비익조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전설의 새인데, 암컷과 수컷이 각기 눈 하나와 날개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전혀 이 세상을 날아갈 수가 없어요. 둘이 몸이 합해져야 날아갈 수가 있는 새가, 전설의 새가 비익조거든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건 역시 큰 붓 하나로 원을 한 방에 이끌어내는 작업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운데 보이는, 아랫부분에 보이는 것은 비익조의 한 마리, 저 원 안에 점으로 표현된 것은 또 비익조의 또 한 마리, 둘이 비상을 꿈꾸며 원 안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회화에서 가끔 도용하는 오브제를 제가 소개를 할 건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디자인 회사 사장을 한 20년 하다가 폭삭 망했거든요. 망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자살은 못하고 이때만 생각해도 참, 지나고 나니까 참 좋은 추억이에요. 거기서 배가 빠개진 배에 한 파편을 주워 와서 이걸 그대로 살려서 아크릴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품이에요. 어부와 도시의 아내라는 제목을 했어요. 하얀 것은 물고기이고, 여기 노란 데 가운데 있는 오른쪽의 사람은 어부예요.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아내예요. 어부가 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의 교육비를, 생활비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어떠한 우리의 생활고를 빠개진, 부서진 배의 파편에 담아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위에 자그마한 돌멩이에 하얀 갈매기 문양이 또 있어요.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면 그림만 그리다가 답답했던 그 현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개인전을 했는데, 그림도 아닌데 굉장히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주고 어느 한 애호가가 이 작품을 사갔어요. 여러분들, 긴 시간 제 그림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을 제가 면밀하게 재미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